할아버지, 저 사진 보시면 안 돼요. 제발요. 90세 할아버지 앞을 8살 증손녀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60년 동안 봉인됐던 낡은 앨범을 고집스럽게 펼쳐버렸고 이게 누구지? 이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사진 속엔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할머니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평생 숨겨온 그 비밀. 지금부터 기가 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그 깊숙한 골목 안쪽에는 1960년대부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은 검은 기와 지붕 아래 90세의 노인 박종수가 오늘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진 감나무에서는 아직 덜 익은 초록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종수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곤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마루에 나와 앉아 햇볕을 쬐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9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종수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노년의 시간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흐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았건만 이제는 한 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곤 했으니까요. 종수는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던가. 6.25 전쟁 때는 15살 소년의 몸으로 가족을 이끌고 부산까지 피난을 갔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서울로 돌아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죠.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묶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고 나니 허리가 휘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1970년대 초 종수는 청계천변 판잣집 골목에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치 몇 자루, 몸 몇 봉지로 시작한 허름한 가게였지만 80년대 건설붐을 타면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마다 철물 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종수의 가게는 그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종수는 이 북촌 한옥을 사들였습니다. 판잣집에서 살던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지붕 아래서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수의 눈빛에는 그 시절의 열정이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만이 깊게 서려 있을 뿐이었죠.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암 투병 끝에 순자가 눈을 감던 날 종수는 자신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50년을 넘게 함께한 아내였으니까요. 그 후로 종수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처음 몇 년간은 명절마다 전화라도 했지만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한 뒤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잠적했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죠. 막내딸 수진이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던 그날, 종수는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자식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이제 종수의 곁을 지키는 건 손자 민준 내외와 어린 증손녀 서연이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잠적한 뒤 할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한옥 집으로 들어왔고 아내와 함께 종수의 노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가족이 없었다면 종수는 진작에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을 겁니다. 증조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마당 건너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살짜리 증손녀 박서연이 작은 쟁반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쟁반 위에는 알약 몇 알과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까만 단발머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통통 튀었고 볼에는 아이 특유의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 있었습니다. 종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어린 증손녀야말로 종수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서연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종수는 잠시나마 그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구나. 너 덕분이야. 종수는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쟁반을 마루 위에 내려놓고는 종수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엄마가 그러는데 가을이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 가을이지. 하늘이 참 높구나. 종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이런 날씨면 예전 같았으면 아내 순자와 함께 산책이라도 나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자는 없었고 종수의 다리는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서연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종수는 알약들을 입에 털어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치매 예방약까지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10알이 넘었습니다. 90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최근 들어 종수는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손자 민준의 이름이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 머뭇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며 정기적인 검진을 권했습니다. 종수는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종수였건만 자신의 기억이 서서히 지워져 가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주신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종수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거지? 네,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해요. 고기가 입에서 녹아요. 서연이 두 손을 모아 볼에 대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수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린아이의 행복이란 참으로 단순하고 순수한 것이었죠. 맛있는 음식 하나에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저 모습이 종수에게는 부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되면 저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수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너무 평온해서 때론 무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아 햇볕을 쬐고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 그것이 종수의 일상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었죠. 문득 종수의 시선이 한옥 2층 다락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다락방에는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죠.
예전에는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순자가 돌아가신 뒤로는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서 방치해 두었습니다. 계단도 낡아서 위험하다며 민준이 올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다락방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종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옛날 물건들, 낡은 트렁크, 흑백 텔레비전 그리고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종수는 이마를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왜 저 위를 보세요? 서연이 종수의 시선을 따라 다락방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다락방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종수가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90세 노인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서연은 종수의 옆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동요인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늙은 뺨을 어루만졌고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 마루 위에 먼지를 날려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종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함이 곧 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다락방 안에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곧 깨어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서연의 콧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수의 90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 민준과 그의 아내 수연은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떠나기 전 현관에서 서연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서연아, 증조할아버지 잘 모셔드려. 절대 2층 다락방엔 올라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빠. 알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아내와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집 안에는 종수와 서연 단둘만 남았습니다. 종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랑 2층 다락방 좀 올라가 볼까?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진지하고 심각한 얼굴이었죠. 서연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종수를 막아섰습니다. 거긴 안 돼요. 아빠가 그러는데 거긴 위험하대요. 계단이 낡았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계단인데 60년 전에 내 손으로 짰어. 아직도 튼튼할 거야. 종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늙은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저 다락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한 느낌, 그 답이 저 위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종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제발이요. 거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종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죠. 그 모습이 어찌나 필사적이던지 종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손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왜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야? 서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심장이 약하시니까 거기 올라가시면 안 된대요. 내 심장은 아직 멀쩡해. 90년이나 쉬지 않고 뛰었잖니. 종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숱한 고비를 넘겨온 노인이었습니다. 한낱 낡은 계단 따위가 무서울 리 없었죠. 서연아, 할아버지는 올라갈 거야. 네가 같이 가주면 좋겠구나. 혹시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부축해줘야 할 거 아니니.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혼자 올라가다 다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옆에서 지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었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한옥 안쪽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나무 계단이었죠. 종수가 6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손수 못질을 해서 만든 계단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나무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갈라진 틈새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지팡이를 계단 아래에 세워두고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종수의 허리춤을 잡아주었죠. 한 칸, 두 칸.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한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계단쯤은 단숨에 올랐을 텐데 이제는 한 칸 오를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10칸 남짓한 계단을 다 오르자 낡은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종수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어둑어둑한 다락방 안으로 오후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우와, 여기 물건이 진짜 많아요. 서연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낡은 트렁크 여러 개, 먼지 쌓인 흑백 텔레비전, 1970년대 스타일의 나무 라디오, 빛바랜 족자들, 가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박물관 같았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다락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물건들 하나하나에 자신의 인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트렁크는 부산 피난 시절에 들고 다니던 것이었고, 저 라디오는 70년대에 철물점을 열고 처음 번 돈으로 산 것이었죠. 그때는 라디오 하나 있는 게 대단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종수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들에 멈추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앨범이 들어 있었죠. 표지가 달아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종수는 중얼거리며 앨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종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앨범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였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앨범을 펼치려는 순간 서연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진 보시면 안 돼요. 서연의 작은 손이 필사적으로 앨범을 막아섰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종수는 놀라서 손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할아버지 옛날 사진인데? 그냥 추억이잖아. 안 돼요. 아빠가 절대로 할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 보여드리면 할아버지 심장이 멈출 수도 있대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는 두 팔을 벌려 앨범 앞을 막아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를 지키려는 것 같았죠. 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민준이 증손녀 서연에게까지 당부했다는 것은 이 앨범 안에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온 가족이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 걸까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는 봐야겠구나.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90세 노인의 고집은 8살 아이가 맡기엔 역부족이었죠. 종수는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서연의 손을 옆으로 치우고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막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로 1955년 부산 피난민촌이라고 적혀 있었죠. 종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25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죠. 옆에는 아내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순자는 22살, 아직 앳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지? 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순자 사이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단발머리에 헐렁한 옷을 입은 그 아이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 아이가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가족 사진인데 저 아이만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종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와 종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 눈물을 훔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종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종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면서도 자꾸만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58년 서울 청계천변이라고 적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번에도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녀가 아니라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로 자라 있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한 펜글씨가 적혀 있었죠. 명숙이와 영철이. 종수는 그 이름들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명숙, 영철, 분명히 낯익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혀끝에서 자연스럽게 굴러나오는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종수는 이마를 세게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된 종수의 뇌는 가장 중요한 기억조차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치매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기도 하니까요. 마음이 살아남기 위한 자기 방어 본능 같은 것이죠. 할아버지, 그만 봐요. 아빠한테 혼나요.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죠. 자신의 90년 인생에서 통째로 지워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가족들이 이토록 숨기려 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60년. 명숙이라고 적힌 그 소녀는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2살쯤 된 사내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사진 속 명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아내 순자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죠. 또 다음 장. 1963년. 명숙은 18살의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죠. 사진 속의 명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니가 살짝 삐뚤어진 것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철이는 5살로 자라 명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1965년. 명숙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명숙은 어느 공장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 방직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취직을 한 모양이었죠. 영철이는 7살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968년 이후로는 명숙과 영철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1968년 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마지막이었죠. 그 사진에서 명숙은 17살 소녀의 모습으로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1968년이면 명숙은 23살이어야 하는데 왜 사진에는 17살이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의 연도와 명숙의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앨범이 뒤섞인 건지 아니면 자신의 계산이 틀린 건지 어쩌면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숫자마저 헷갈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종수는 앨범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1968년 이후의 페이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해를 기점으로 명숙과 영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말이죠.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아버지, 서연아, 우리 왔어. 손자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내려가요.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저 엄청 혼나요. 서연은 벌써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어겼다는 죄책감과 증조할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어린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종수는 앨범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90년 인생에서 잊혀진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왜 가족들은 이걸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가? 그 답을 알기 전까지는 이 앨범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알아야겠어. 종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앨범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종수의 바지춤을 잡아당겼지만 90세 노인의 고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종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부축하듯 이끌었죠.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자 민준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종수의 품에 안긴 낡은 앨범에 꽂혔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디서?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45세의 중년 남자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의 아내 수연도 현관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막았어야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나무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죠. 아빠,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꼭 보시겠다고 저 혼자서는 못 막았어요. 됐다. 내 잘못 아니야. 종수가 나섰습니다. 늙은 손으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민준아, 이 앨범 속의 사람들이 누구냐? 명숙이, 영철이. 이 이름들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민준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내 수연과 눈빛을 교환했지만 둘 다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죠. 말해라. 9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내가 모르고 넘어갈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종수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죠. 아버지 일단 방에 들어가서 앉으세요. 다리 아프실 테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으려는 사람 같았죠. 그 목소리에서 종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60년간 잊고 있었던 진실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걸. 종수는 앨범을 품에 안은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옥의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평화롭던 오후가 끝나고 종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수연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수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종수는 자신의 자리 옆에 앨범을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식탁보 위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는 그 앨범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아버지, 그걸 왜 거기에? 민준아, 이 앨범 속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90년 세월의 무게가 실린 음성이었죠. 민주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옛날 친구분들 아닐까요? 워낙 오래전 일이시라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종수의 손바닥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탕 하는 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밥그릇들이 덜그럭 흔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겠냐? 네가 그 아이한테까지 당부했잖아. 이 앨범에 뭐가 들었는지 네가 모를 리 없어.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어딘가 안도감 같은 것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민준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제 말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 앨범을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말라고요. 아버지 심장이 약하시니까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거라고. 순자가 그런 말을?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심장 걱정은 내가 한다. 대체 뭘 숨기는 거냐? 명숙이가 누구고 영철이가 누군지 말해라. 종수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죠. 수연이 황급히 서연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종수와 민준, 단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모르시는 게 나아요. 아버지가 그 진실을 알게 되시면 9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내가 모르고 살아야 할 게 뭐가 있단 말이냐? 종수가 다시 한번 식탁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찻잔이 쓰러지며 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4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첫째 고모예요. 명숙이는 뭐라고? 그리고 영철이는 고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손자이시죠. 종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첫째 고모라고? 자신에게 딸이 또 있었단 말인가? 첫째 고모, 나한텐 딸이 넷인데, 큰딸 영희, 둘째 정희, 셋째 미희, 막내 수진이까지 4명이야. 막내 수진이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고모는 5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습니다. 명숙이가 내 딸이었단 말이냐? 네, 맏딸이셨어요. 그리고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종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자신에게 또 다른 딸이 있었다고? 그 딸이 1968년에 죽었다고? 왜 자신은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왜?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45세의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아버지,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 힘든 이야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말해라. 전부 다. 종수는 앨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질 정도로 세게 쥐었죠. 민주는 흐느끼다가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명숙 고모를 임신한 건 1950년이었어요. 전쟁 중이었죠. 1950년? 그때 순자는 17살이었는데. 네. 할머니는 북에서 내려오시다가 어떤 인민군 장교한테 당하셨어요. 종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죠. 그래서 명숙 고모는 그 사람의 딸이었어요.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셨던 거죠. 종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자를 처음 만났을 때 순자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젊은 순자는 홀로 아이를 가진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나는 그걸 알고도 순자를 받아들였어. 아이까지. 종수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종수는 순자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죠. 전쟁통에 그런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수는 순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명숙 고모를 친딸보다 더 아끼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당신 아버지는 명숙이를 한 번도 남의 자식 취급한 적 없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명숙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 1968년에 명숙 고모가 돌아가신 뒤부터예요.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명숙 고모가 17살 때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어요. 동네 어른들 입방아에서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북쪽에 있다는 친아버지를 찾겠다며 무작정 휴전선으로 갔어요. 종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밟았어요. 현장에서 사망하셨죠. 안 돼, 안 돼. 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늙은 다리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했죠. 민준이 황급히 다가와 할아버지를 부축했지만 종수의 몸은 마치 뼈가 빠진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간 정신병원에 계셨어요. 퇴원하신 후에 할머니가 아버지께 부탁했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명숙이를 잊어달라고요. 그 아이를 기억하면 당신도
나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나는 잊었단 말이냐? 내 딸을? 종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버지는 그때부터 명숙 고모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으셨대요. 사진도 전부 치우시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셨죠. 할머니와 함께요. 종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60년 전 자신은 살기 위해 딸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죠. 명수가. 종수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자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명숙의 웃음소리, 종수에게 아버지하고 불렀던 그 목소리,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 저 시험에서 1등 했어요. 하고 자랑하던 모습,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60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창호지 문 너머로 어둠이 짙어졌고 종수의 오열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15년 전 어머니 순자가 임종 직전에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한테 부르셔서는 처음으로 명숙 고모 이야기를 해주셨죠. 민주는 종수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실 기력조차 없는 듯 그냥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1950년 할머니는 17살이셨어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전쟁이 터지자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셨죠. 그런데 피난 도중에 가족들과 헤어지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 남게 된 할머니는 어느 마을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인민군 부대가 그 마을을 지나갔대요. 그중 한 장교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종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 후 할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전쟁통에 홀로 아이를 가진 여자가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굶기도 많이 굶으시고 천대도 많이 받으셨대요.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955년 부산 피난민촌에서 순자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천막촌 한 구석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구걸하던 젊은 여자. 그것이 순자와 명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할머니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받아들이셨어요. 전쟁이 뭔 죄냐, 아이가 뭔 죄냐 하시면서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자신도 명숙 고모도 죽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명숙 고모를 친딸로 호적에 올리시고 한 번도 남의 자식 취급 안 하셨대요. 종수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종수는 명숙을 사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지만 친딸 이상으로 아꼈죠. 명숙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릎에 앉히고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고 아프면 밤새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명숙 고모는 똑똑하셨대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주변에서 다들 아버지 복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했대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1968년 고모가 17살 때 동네 아줌마들 입방아에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어요. 종수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걔 아버지가 인민군이래. 피난 때 엄마가 당해서 낳은 애래. 그런 말들이 고모 귀에 들어간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따졌대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하고요. 할머니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고모가 끝까지 추궁하니까 결국 털어놓으셨죠. 종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 왜 명숙의 그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고모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메모 하나만 남겨두고요. 북쪽에 있는 진짜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북쪽에 휴전선을 넘겠다고. 종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고모는 17살짜리 소녀가 무작정 휴전선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비무장지대 근처까지 갔대요. 민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뢰를 밟았어요. 현장에서 즉사하셨죠. 종수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7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그 간절함 하나로 죽음의 땅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유해는 수습할 수 있었느냐? 일부만요. 지뢰 폭발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대요. 종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죠. 60년간 잊고 있었던 딸의 죽음을 이제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으셨어요. 그 후로 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죠. 퇴원하고 나서 할머니가 아버지께 말씀드렸대요.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명숙이를 잊읍시다. 그 아이를 기억하면 당신도 나도 미쳐버릴 거예요. 제발 처음부터 그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삽시다. 종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순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수도 동의했죠. 둘 다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명숙 고모의 사진을 전부 치우셨어요. 고모의 물건도 다 버리시거나 다락방에 올려두시고 다른 자녀들한테도 고모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셨고요. 그렇게 명숙 고모는 가족의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종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기 위해 딸을 지웠습니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그 고통을 견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명숙에게 두 번째 죽음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 이어 기억에서의 죽음까지. 명수가 미안하다. 종수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너를 잊어버리기까지 했구나. 민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 가을바람이 풍경을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60년 전 비무장지대에서 쓰러져간 17살 소녀의 울음소리처럼. 종수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명숙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죠. 5살의 명숙, 10살의 명숙, 15살의 명숙,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 17살의 명숙.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 명수가 아버지가 왔다. 종수는 사진 속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죠. 옆방에서는 서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고 민준 내외도 진작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종수는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머리맡에 두었던 앨범을 다시 집어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명숙의 성장 과정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5살 때 부산 피난민촌에서 찍은 사진부터 17살 마지막 사진까지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968년 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죠. 교복을 입은 명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 명숙, 여고 2학년 입학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쪽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한 통이었죠. 봉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버지께. 아버지는 저의 친아버지가 아니시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어제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은 어머니를 짓밟은 인민군이었고 저는 전쟁의 상처 그 자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17년 동안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압니다. 저는 북쪽에 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궁금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정말 아버지의 친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명숙 올림. 종수의 눈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났던 것이죠. 명수가 네가 왜 짐이냐? 네가 왜 사라져야 하냐? 종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60년 전 17살 소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편지 뒤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것은 최근에 쓰인 듯 깨끗한 편지지였죠. 종수는 의아해하며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 저는 박영철입니다. 명숙의 아들입니다. 종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철. 앨범 속 사진에서 명숙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 자신이 잊고 있었던 손자. 어머니는 1968년 돌아가셨지만 저는 외할머니의 친정에서 자랐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선 제 존재를 모르셨을 겁니다. 외할머니가 모든 걸 숨기셨으니까요. 저는 평생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진실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잊었던 거라고. 그래야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이제 70대입니다. 증조할아버지, 당신은 아마 절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의 손자 영철이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숙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박영철 올림 2010년. 종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영철이 2010년에 이 편지를 썼다면 벌써 16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이 앨범 안에 들어온 걸까요? 종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아내 순자가 이 편지를 받고 앨범에 넣어두었던 것이죠. 순자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아마 임종 직전에 영철에게서 이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순자는 평생 명숙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수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영철이와도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종수가 모르는 사이에 순자야 너도 평생 혼자 그 아픔을 짊어졌구나.
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가 15년 전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여보, 명숙이 기억나요? 영철이가 잘 자랐어요. 우리 손자가 용서한대요. 그런 말들을 하고 싶었을 텐데 끝내 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겠죠. 종수는 영철의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60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 그 손자가 평생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다는 사실. 비록 마지막에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영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왔죠. 종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아. 종수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민준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주무셨어요? 영철이 말이다. 내 손자 영철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영철 삼촌은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장례식에 갔습니다. 종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손자가. 그렇구나, 영철이도 갔구나. 종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영철 삼촌의 자녀들은 살아계세요. 아버지의 증손자, 증손녀들이죠. 대구에 살고 있어요. 종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철의 자녀들, 명숙의 손자, 손녀들, 자신에게는 증손자, 증손녀가 되는 아이들. 어디 있느냐? 이름이 뭐냐? 큰아들이 박준호 씨예요.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종수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대구로 가야겠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민준아,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죽기 전에 명숙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아이의 후손들한테라도. 민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종수는 민준, 서연과 함께 대구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고속열차에 올라 대구까지는 2시간 남짓. 종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2시간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종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산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60년 전 명숙이 휴전선을 향해 걸어갔을 때도 이런 풍경을 보았을까요? 17살 소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증조할아버지, 힘드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졌어. 실제로 종수는 며칠 전보다 훨씬 기력이 나아 보였습니다. 명숙을 기억해내고 영철의 편지를 읽은 뒤로 마치 삶의 목적을 되찾은 것 같았죠. 의사가 걱정하던 치매 증상도 이상하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하자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대구 중구의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 어느 허름한 상가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기에요, 아버지. 민준이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종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택시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이 있었고 간판에는 명숙이네 손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이네.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 삼촌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붙인 이름이래요.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 준호 씨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종수는 한참 동안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이네. 그 이름 석자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영철이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증거였죠. 60년이 넘도록 잊히지 않았던 어머니의 이름을 식당 간판에 새긴 것입니다. 종수는 떨리는 다리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칼국수 육수 끓는 구수한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주방에서 나오며 인사했죠. 박준호, 영철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20대 젊은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종수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명숙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죠. 60년 전 사진 속의 명숙과 똑같은 눈. 저는 종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준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고요. 이분이 명숙 고모할머니의 아버지이십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그의 아내와 딸도 동작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죠. 식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90세 노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종수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큰할아버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도 다가와 나란히 절을 올렸죠. 종수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호가 일어서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피로 이어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네가 영철이 아들이구나. 네, 큰할아버지. 저는 박준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큰할아버지를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영철이가 그런 말을 했었느냐? 네. 아버지는 큰할아버지를 원망하신 적 없어요. 처음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다 이해하셨대요. 할머니한테 다 들으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영철이한테도 너한테도 평생 모르고 살아서 미안하다. 준호가 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할아버지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상봉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식당 문에 오늘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종수 일행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죠. 작은 방이었지만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명숙의 17살 교복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60년 전 앨범에서 보았던 그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17살 소녀. 종수의 딸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아. 종수는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액자 유리에 닿았죠. 아버지가 늦었구나. 60년이나 늦었어. 준호가 종수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웃고 계셨대요.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원망 같은 건 모르는 분이셨다고. 마지막 편지에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명숙의 편지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죠. 그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준호는 아버지 영철이 평생 모았던 자료들을 꺼내왔습니다. 명숙의 일기장, 순자가 몰래 챙겨뒀던 명숙의 옷까지, 그리고 1968년 이후 순자가 매년 명숙의 기일에 적었던 편지들. 외증조 할머니께서 매년 이걸 쓰셨대요. 할머니 기일마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내셨죠. 종수는 순자가 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69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명수가, 네가 떠난 지 1년이 지났구나. 오늘도 내 아버지는 널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지만 가끔 잠꼬대로 내 이름을 부르신단다. 명수가 하시면서 울고 계시더라. 깨어나시면 기억 못하시지만 아버지 마음 깊은 곳에 넌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종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잠꼬대로 명숙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에서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딸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편지. 1975년. 명수가, 영철이가 올해 대학에 붙었어. 서울대 경제학과란다. 네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 아들은 정말 똑똑하게 자랐어. 너를 꼭 닮았단다. 1983년. 명수가, 영철이가 결혼했어. 신부가 참 착하더라. 영철이가 결혼식장에서 울더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하면서 나도 같이 울었단다. 1990년. 명수가, 영철이가 아들을 낳았어. 이름은 준호래. 내 손자야. 네가 볼 수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2005년. 명수가,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내 아버지는 여전히 널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지만 난 알아. 아버지가 널 잊은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거라는 걸.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마지막 편지. 2010년. 명수가, 이게 엄마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구나.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했어. 곧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로 널 놓치지 않을게. 종수는 편지를 읽다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순자가 60년간 혼자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종수 앞에서는 꺼내지 못하고 매년 명숙의 기일마다 홀로 편지를 쓰며 딸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순자야, 너도 평생 혼자 아팠구나. 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가 15년 전 세상을 떠날 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끝내 말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종수를 지키기 위해 큰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와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실까요? 할머니 사진 앞에서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종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의 17살 교복 사진 앞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90세의 종수를 중심으로 손자 민준과 그의 아내, 증손녀 서연, 그리고 준호 가족까지. 명숙을 기점으로 갈라졌던 두 가족이 60년 만에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죠. 준호의 딸이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기 직전 종수가 명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수가 아버지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진 속 명숙은 여전히 17살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6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들이 눈물 어린 미소를 짓고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준호는 직접 칼국수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명숙이네 손칼국수의 비법은 영철이 어머니 명숙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숙이 생전에 자주 해주던 칼국수 맛을 영철이 평생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맛을 재현해낸 것이죠. 종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마셨죠. 이 맛이 명숙이가 해주던 맛이구나. 종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칼국수를 끓이던 모습, 아버지, 제가 만든 거예요. 하며 자랑스럽게 내밀던 그 얼굴. 맛있다 명수가 정말 맛있구나. 종수는 빈 그릇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뒤 종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명숙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대구에서 가져온 명숙의 17살 교복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쪽에 모셔두었죠. 명숙아, 아버지 일어났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자. 종수는 매일 아침 사진 속 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치매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명숙에 대한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60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민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할아버지가 쓰러지실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명숙이 덕분이지.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 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9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큰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대구에서 택배 왔어요. 상자를 열자 손칼국수 20인분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죠. 큰할아버지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구에서 준호 올립니다. 명숙 할머니의 59주기가 다가옵니다. 올해는 저희 가족이 서울로 올라가려 합니다. 함께 할머니를 추모하고 싶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종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명숙이 산소가 어디 있느냐? 파주 공동묘지에 있어요. 할머니 산소 옆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자신을 명숙 고모 옆에 묻어달라고. 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죽어서까지 명숙의 곁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살아서는 함께할 수 없었던 모녀가 죽어서야 나란히 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기일에 온 가족이 같이 가자. 명숙이한테 아버지가 이제 기억한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해야겠다. 네, 아버지. 제가 다 준비해 둘게요. 며칠 후 명숙의 59주기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순의 한옥집은 분주했습니다. 대구에서 준호 가족이 올라왔고 미국에서 연락이 뜸하던 큰아들 내외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파주 공동묘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산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60년 전 명숙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풍경도 이와 비슷했을까요? 17살 소녀가 휴전선을 향해 걸어가면서 본 하늘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완만한 언덕 위에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순자지며 다른 하나는 박명숙지며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누워 있었죠. 종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민준이 한쪽에서 준호가 다른 쪽에서 부축했습니다. 90세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종수는 한 발 한 발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명숙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죠. 명수가,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60년 만에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지 주변의 코스모스 꽃들이 일제히 흔들렸죠. 마치 명숙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잊고 살았다.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건 핑계야. 아버지가 비겁했던 거야.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는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버지 잘못이야.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내 편지를 읽었어. 네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썼더구나.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음 생에 아버지의 친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명수가 다음 생이 아니어도 된다. 이 생에서 너는 아버지의 딸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너는 아버지의 첫째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6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종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숙였죠. 명수가, 아버지가 이제 기억한다. 절대로 다시는 잊지 않을게.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하늘에서 만나면 그때는 꼭 안아줄게.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마치 명숙이 아버지를 안아주는 것처럼. 종수가 일어서자 뒤에 서 있던 가족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민준 가족, 준호 가족, 미국에서 온 큰아들 가족까지. 명숙을 기점으로 흩어졌던 두 가족이 하나로 모여 함께 추모하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 순자 묘 앞에서도 종수는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순자야, 나도 왔어. 평생 혼자 아팠지? 나한테 말도 못하고 명숙이를 그리워했지?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거기서 명숙이랑 잘 지내고 있지? 나도 곧 갈게. 그때는 셋이서 함께 살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8살 서연이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명숙 할머니는 지금 하늘에서 행복할까요? 종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명숙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 증조 할머니 순자하고 함께 있을 게다. 둘이서 우릴 내려다보며 웃고 계실 거야. 그럼 증조 할아버지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명숙 할머니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그때 가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지. 명수가 아버지가 너를 잊고 살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넌 늘 있었단다라고.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은행나무 잎도 지금쯤 노랗게 물들어 있겠죠. 종수는 9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전쟁, 가난, 부호 상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은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것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60년이 지나도 90년을 살아도 결국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명수가 종수는 품에 안은 딸의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온 거다. 아버지 품으로. 8살 서연은 그런 증조 할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처음으로 알게 된 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커서 이 이야기를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주리라고. 전쟁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가족의 사랑에 대하여. 집에 돌아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놓인 낡은 앨범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앨범 속에서 17살의 명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날처럼. 아니, 어쩌면 60년 전보다 더 환하게. 종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그 옆에는 민준 가족과 준호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완성된 가족사진 같은 풍경이었죠. 할아버지, 내년에도 같이 갈 거죠? 명숙 할머니 산소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매년 갈 거야. 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90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옥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고 맑은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그 오래된 기와집에서 6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분명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딸처럼,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처럼.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